안녕하세요. 박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오피스텔 분양 사기 사건에서 모르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부동산 PF 얘기가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다인 사건에서도 뭐 분양 사기 등과 관련해서 많이들 질문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설명하려면 가지고 오신 분양 계약서 말고 다른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 사기 피해자분들이라면 가지고 계신 분양 계약서 말고 추가로 검토하고 파악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분양계약서에 없지만 중요한 3종 세트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분양계약서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 분양법이고요. 두 번째는 신탁계약서, 세 번째는 대리사무계약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건축물 분양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상담할 때요. 변호사님, 분양계약서에 신탁사 도장이 날인돼 있는데 왜 신탁사한테는 돈 돌려달라고 못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분양계약서 신탁사 도장이 돼 있지만 그거는 계약서 관리하느라 그런 거고, 실제 분양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시행사하고 수분양자인 여러분이기 때문에 시행사하고 여러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규율을 한 것이지 신탁사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시행사한테 합의서 받았는데 신탁사는 왜 돈 못 돌려준다고 하나요? 이것도 뭐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시행사가 계약 당사자라서 신탁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사한테 합의서 받았다고 해서 그 합의서 효력 인정 못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신탁사가 그러면 뭐 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분양계약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물 분양법 하고요, 신탁계약서 하고요, 대리사무 계약서를 보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건 그러면 어디 가서 열람 등사해 볼 수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다 보면 스무고개 하는 기분도 가끔 들고, 이걸 체계적으로 좀 차근차근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나 여유가 없고, 사실 그걸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아서 항상 그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참 상담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 내서 좀 차근차근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분양계약서에 없지만 분양사기 사건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제 대답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선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건축물 분양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 법제처 사이트에 있는 걸 제가 캡처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담당 부처가 이제 국토교통부라고 건축물 분양법 밑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죠. 전화번호까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이 건축물 분양법은 뭐 하는 법이냐? 건축물 분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이게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를 알아야지만 뭐 분양계약서 해석도 좀 스무스하게 잘 되실 거고, 분양계약서에서 막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실 때도 이 건축물 분양법을 가장 먼저 들여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은 뭐 하려고 만든 법이냐? 제1조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만들었냐고 써 있죠. 건축물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절차랑 그 분양하는 방법을 정해서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하는 과정이 깜깜이가 아니라 수분양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만들겠다, 확보하겠다 이 내용이고, 그래서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말은요. 그래서 뭐 할 거냐 그거 해서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뒤에 뭐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뭐 제도라는 것이 국가 경제나 뭐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은 뭐 그냥 아주 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추상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엔 분양받는 자를 보호한다는 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결국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입법자들이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법에 쓰인 단어들, 용어들을 뜻이 뭔지를 먼저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보시면 건축물이랑 뭐 건축법에 있는 뭐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쉽게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상가,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너무 작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상가, 오피스텔인데, 통상 뭐 분양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2항에는 이제 분양이란 분양 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분양 사업자, 뭐 시행사, 그다음에 그 건축물 지어서 파는 사람을 분양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건축하는 건물을 일반인에게 이제 판매하는 것을 분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이 분양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자, 제 3항에서는 분양 사업자란 뭐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건물 지어서 결국 파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뜻이죠. 뭐 시행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행사, 분양 사업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과 또 구분해서 이제 구분해야 될 단어가 이제 시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시공사는 공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공사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행사는 사업의 주체로서 건물을 신축해서 파는 사람을 얘기하고, 팔기 전에 그 건물을 만들고 짓는 회사를 시공사라고 하는데, 시공사와 시행사를 구분하시고 시행사가 분양사업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항에는 이제 분양받는 자랑 뭐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분양받는 사람이죠. 수분양자라고도 하고 피분양자라고도 합니다. 법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양받는 사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계약서에 없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타이핑해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줄도 좀 치고요. 그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을 좀 기재를 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건축물 분양법 제4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분양 시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분양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그겁니다. 원칙적으로 분양 사업자는 건축물을 완공하고 나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빨리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1호를 보시면 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앞에 뭐 법률 내용을 보실 거 없고 신탁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코리아 신탁, 교보자산 신탁, 무궁화 신탁, 뭐 이런 신탁사들을 신탁업자라고 그러고요. 그 업자랑 분양사업자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신탁업자랑 체결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으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착공신고만 하면 분양해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분양 시기를 한 2,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이 선분양이니까 대부분 여기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선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분양은 짓기 전에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지어지고 나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이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보면 이제 신탁업자랑 신탁 계약하고 또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는 거고 또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죠. 이 신탁 계약 말고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이건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파트에서 보통 분양보증을 받죠. 그런데 이 상가나 오피스텔은 분양보증 받는 경우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보증을 받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관리감독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규제받고 간섭받는 거 싫어해서 분양보증 거의 안 받고 그냥 신탁계약하고 대리사무계약 체결하고 선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에 분양사기 문제는 이 분양보증이 아니라 결국 신탁계약하고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케이스는 신탁업자랑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인 사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분양관리 신탁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분양관리 신탁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탁계약입니다. 그 신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선분양,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제4조 제4항 계속 보겠습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의 방법,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에서 세부적으로 다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만든 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도록 위임을 한 겁니다. 대통령령은 구체적으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부령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그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부령, 뭐 국토교통부령 뭐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이라고 하니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했으니까 그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이라고 해서 위임받은 그 방법과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법 제4조 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선분양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신탁계약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1호, 분양받은 자의 그러니까 수분양자의 소유권 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말이 좀 어려운데 그겁니다. 보통 상가 오피스텔 분양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건물만 받지 않고 토지까지 받잖아요. 토지 지분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이전 등기 받기 전까지 소유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분양받을 목적물, 대상에 대한 건물, 토지 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반드시 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2호는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러면 앞에서 그 신탁회사에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신탁하냐면 여기서 분양이니까 중요한 게 돈하고 나중에 지어지는 건물하고 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게 돈에 대한 소유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분양 사업을 시작할 때 맡겨놓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일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면 지어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신탁회사가 신탁을 받게 되는데, 분양관리 신탁에서는 그 땅과 건물을 어떻게 나중에 처분할지에 대한 사항도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분양대금을 납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분양자한테 주는 것도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게 미분양이 나서 미분양된 물건을 나중에 공매를 하거나 처분을 팔아서 그 대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사항도 신탁받은 소유권 처분에 관한 사항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신탁계약에 정하도록 한 것이죠. 자, 3호에는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아까 제가 제1조에서 목적이 수분양자 보호라고 그랬죠. 여기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 명시를 해둔 겁니다. 조금 풀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신탁을 정산할 때, 신탁을 정산하는 건 언제 하느냐.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돼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진행될 가망이 없을 때 신탁회사가 사업을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지어진 건물이나 토지를 팝니다. 팔아서 그것을 판 돈을 이제 누구에게 다 돌려주거나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신탁 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분양 대금은 다른 채권들이나 수익자들보다 우선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탁 계약이나 대리사무 계약을 보면 이걸 정산을 할 때 이 수분양자들이 냈던 분양 대금을 당해세라고 해서 그 세금 다음 순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신탁계약이나 대리사무계약에 기재를 해둔 것이죠. 그만큼 수분양자 보호를 우선에 둬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2항을 보겠습니다. 이거 시행령 2항입니다. 대통령령 2항이죠. 예. 그러면 이제 신탁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1항에서 규정을 했으니까 2항에서는 대리사무계약, 아까 선분양할 때 착공 신고 후에 분양을 할 수 있으려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대리사무계약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익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리사무계약이 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분양사업, PF 사업이라고 할게요. 부동산 개발 사업. 거기에 이제 관계되는 그 회사나 사람이 여러 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단 시행사, 아까 분양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양관리 신탁을 통해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처분을 맡은 수탁자,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개발업자는 다 남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금융기관들로부터 PF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PF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그 시행사, 그 다음에 신탁사, 그 다음에 시공사, 그러고 금융기관, 대주단이라고 하는데 그 대주단 간에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서 체결하는 약정을 대리사무계약 내지 사업약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대리사무계약, 그걸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대리사무계약에는 1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양 수익금 관리 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결국 그 분양관리 신탁은 간단히 정의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행사는 못 믿을 놈이니까 그 시행사가 직접 분양대금 관리하거나 지출하지 말고 그래도 믿을 만한 신탁회사한테 분양대금 맡겨서 신탁회사가 분양대금 받고 수납하고 그것을 관리했다가 분양사업에 잘 지출해라 라는 게 분양관리 신탁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양수익금 관리 계좌를 신탁회사가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항을 대리사무계약에 포함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익금 총액을 신탁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그 분양계약서에도 있지만 분양 사업자, 시행사하고 수분양자가 계약 당사자고 수분양자는 원칙적으로는 분양사업자한테 분양대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법률적으로는 분양을 하는 그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한테 받을 분양대금 채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채권을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모두 양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는 못 믿기 때문에 그 받을 수 있는 채권 자체도 신탁업자, 신탁회사에게 모두 양도하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대리사무계약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호에는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 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 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근데 현실상 형해화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저겁니다. 받은 분양대금은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써야 되지 그 외의 용도로 쓸 생각하지 말아 하는 겁니다. 분양 사업을 위해서 분양대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의 돈으로 하니까 분양대금 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분양 제대로 할 수 있게 공사 잘 해주고 관리 잘 해주고 딴 데 돈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 나중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 제대로 해줘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돈을 맡겼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용도로만 써야 된다는 당연한 내용인데 그만큼 시행사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자기 돈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쓸 위험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조항이죠. 그래서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4호에는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거는 아까 법률에서 모두 정하기 어려우니까 대통령령에다가 네가 구체적인 거 정해라고 위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령도 정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나중에 변경되거나 시대가 또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또 추가로 넣어야 될 게 있으니까 내가 다 못 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라 라고 또 위임을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령은 이제 건축물 분양법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그 글자가 있죠. 건축물 분양법 시행규칙.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에서 대리사무계약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정했느냐. 한번 서머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면 일단은 1호에서 분양수익금 관리계좌를 신탁사가 개설하도록 해라. 두 번째는 그 분양대금 받을 수 있는 채권도 신탁회사에게 넘겨라. 그리고 세 번째, 분양대금 받으면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해라. 요거 세 가지만 정했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해라. 이렇게 또 위임을 해버렸죠. 밀어버린 거죠. 자, 그럼 시행규칙에서 뭐라고 했느냐.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호, 2호, 3호 뭐 쭉 나와 있습니다. 1호는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아까 뭐 그 신탁사가 분양대금 받으라고 했는데 이제 분양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납하고 받고 관리할 건지 세부적으로 정해라, 이 내용이고요. 2호에는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익금 관리계좌에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원칙 방법 용도. 아까 건축물 분양법에서도 정산할 때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대금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내용을 포함해서 분양대금을 지출하는 원칙, 그리고 방법,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게 대리사무계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2의 2가 이 다인 사건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됐거나 준공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 다인 사건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는데 막상 건축물 분양법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국토교통부에서 이 조항을 넣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서 지금 이 조항 자체가 무용한 상태입니다. 쓸모가 없죠,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어야 되고 보완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 차트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사무 계약 내용에 또 3호에 보시면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탁업자가 시행사 얘들 사업 제대로 하는지 감독해라.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라 라는 걸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권한도 주고 뭐 의무까지 부여하도록 했는데 현실은 좀 개탄스럽죠. 신탁업자가 이걸 행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현실상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 이렇게 권한 주고 의무 줬는데 못하면 뭐 제재를 하거나 신탁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규제를 하거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수분양자에게 이걸 청구하게 하거나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탁업자가 뭐하러 힘들여가지고 이걸 하겠어요? 책임도 안 지고. 그러면 굳이 이런 조항이 왜 있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고 불만인데 그 부분도 다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절절히 느끼는 부분이고 많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이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4호에는 자금 집행 순서 및 시공사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 시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사비잖아요. 분양대금 받아서. 근데 공사비만 쓰지 말고 어떤 순서로 자금을 쓸지, 그리고 공사비 주더라도 팍팍 그냥 청구하는 대로 다 주지 말고 어떤 식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진구받아서 지급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5호에는 분양계약의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양계약서에 그 신탁사 도장 들어가 있는 거 분양계약에 관리하려고 있는 조항이에요. 그 내용들이 이제 규율을 하도록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넣도록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거고요. 6호도 중요합니다. 다인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뭐 기성고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70%가 아닌데 70% 됐다라고 조작해서 돈 청구했는데 그냥 지급해 버렸죠. 사실은 70%에 훨씬 못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공정률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대략 70%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의 공정관리. 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 실제 파악하라는 거죠, 여기는. 근데 이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7호. 분양받은 자를 위한, 수분양자를 위한 공사 진척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뭐 열람하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는 사람이 잘 없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그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8호에는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해서 정한 내용. 협의해서 정한 내용. 이거하고도 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위에 7개는 사실 반드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 넣어야 되는 조항인데, 그러면 8호 같은 경우도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협의해서 정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단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악용을 합니다. 협의해서 정했는데 수분양자한테 불리하게 고쳐버려요. 약간 변형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그거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악용하고 오해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해야 되고 조금 더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부칙인데, 부칙은 뭐 어떤 걸 정하냐면, 언제부터 이 개정된 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까 국토교통부령의 뭐 제2의 2, 뭐 단위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여기 이게 있습니다. 대리사무 계약의 내용에 관한 특례. 아까 제2조 제2호의 2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단위 사건이 공사가 중단돼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위 사건은 이미 계속되고 있는 현장인데 과연 이 개정된 불령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기다가 내용을 하나 넣습니다. 2호에 보시면, 이 규칙 시행 후에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준공 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그리고 또 괄호 안에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되어 규칙 시행 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단위 사건이거든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불령이 개정이 되는데, 그때는 중단되거나 지연이 된 후에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사항을 대리사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바꿔서 반드시 넣으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에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왜 안 넣냐면 세부적인 내용이 규율이 안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고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 손볼 게 많은 규정입니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건축물 분양법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그 건축물 분양법의 내용이었는데, 이 건축물 분양법은 사실 2001년 굿모닝 시티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도 그 노력을 한 거죠. 그전에는 굿모닝 시티가 어떤 거였냐면, 건축 심의 단계에서 분양 대금을 받았어요. 땅도 사기도 전에. 그래서 근데 건축 심의만 되고 땅 마련도 안 됐는데 분양 대금 받고 계속 뭐 여러 한 3,200명인가 이렇게 분양 대금을 받았는데, 뭐 땅도 제대로 마련 안 되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돈 다 딴 데로 쓰고, 그 돈 중 일부는 뭐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서 뭐 정대철 의원인가 그분의 정치적인 문제도 좀 불거지는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엉망인 분양 제도를 그래도 좀 개선해 보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게 건축물 분양법인데, 그게 벌써 2001년에 문제돼서 2003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다지 현실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다지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거는 현실하고도 굉장히 안 맞고 굉장히 부실한 법이다, 보완이 많이 필요한 법이다라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느끼는 게, 이제 분양관리 신탁을 통해서 결국 이 제도의 취지는 분양대금 관리 지출을 신탁사가 하도록 해서
결국 수분양자 보호하도록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축물 분양법의 첫 번째 문제인데, 실내로 이제 아까 동성로 현장 같은 경우, 다인 사건 동성로 현장 같은 경우는 기성고가 뭐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70%도 아닌데, 전혀 아닌데, 반토막 정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시공사가 돈 주세요 하고 청구하고 감리가 그냥 서명 슥슥슥 하니까 공사 현장에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고 시행사가 자금 집행 요청한 대로 그냥 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조작됐던 거고, 분양대금 유용하려고 작업한 거에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그거에 가장, 아까 보셨겠지만, 대리사무계약서는 공정 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신탁사가. 근데 신탁사는 현장에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고, 뭐, 확인 전화도 안 한 것 같아요. 뭐, 맞냐, 뭐, 그리고 서류조차 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에. 그런 거, 그게 사실인 것 같고, 현실인 것 같고요. 뭐, 그것은 그, 다인 사건 오동석 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신탁사 직원이 나와서도,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한 증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또 이제, 뭐, 자금 관리 잘 못하고, 공정 관리도 못하고, 문제가, 그래, 관리 못해서 현실은 터졌다 칩시다. 그러면 터진 후에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터진 후에 신탁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신탁사가 자금 관리하고 소유권 관리하고 잘 하라고 맡겨놨는데, 신탁사가 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또 남아있는 건 시행사밖에 없잖아요. 시행사가 뭐 미운하거나 계속 시행사만 쳐다볼 수밖에 없고 시행사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수분양자들의 현실입니다. 무법지대가 돼버리는 거죠. 신탁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수분양자 스스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시행사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건 정말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장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과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맞나 생각이 듭니다. 말은 수분양자를 보호한다지만 정작 우려하는 공사 중단, 대규모 분양대금 미반환, 소유권 이전 등기 미경료 사태가 지금 대량으로 발생했지만 당장 건축물 분양법 어디를 봐도 수분양자가 뭐 어디에다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분양계약서에 뭐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요. 그럼 뭔가 수분양자가 시행사 대신 손 놓고 있는 신탁사 대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수분양자는 그냥 시행사가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오히려 이 뭐 신탁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뭔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장애만 되고 그리고 신탁사가 협조도 안 해요. 수분양자들이 뭔가 바꿔보려고 해도 신탁사 협조 안 하지, 관련된 대주단 협조 안 하지, 시행사는 더더욱 협조 안 하고요. 그러면 수분양자가 협조를 얻어서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협조 안 하고 건축물 분양법엔 아무런 법적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거 규정도 없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반쪽짜리 법률이고요. 미완성 법률이라서 전면적인 보완과 개선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이제 총선 기간이 거의 뭐 임박했는데 정말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개선하려고 사실 대구 지역에 있는 홍석준 의원님 의원실에 여러 번 갔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만나고 했거든요. 근데 참 어떤 현실적인 큰 벽을 많이 느꼈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해주셨지만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로서는 굉장히 막막하고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이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이 상가
오피스텔 분양 사기 입으신 분들 이거 정말 개선해야 되고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수분양자들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맞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신탁사 좀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게 하고 법적인 책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대지단도 이거 그 자금 대출 과정이나 이런 게 문제 있으면 건축물 분양법에서 뭔가 좀 제재를 취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시행사 정말 이거 분양자금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고 유용하고 이런 것들 좀 막아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어쨌든 건축물 분양법은 그 분양 사기 문제에서 분양 계약서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될 법률입니다. 그리고 개선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걸 알아야지만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법률적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이 법이랑 이 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이 방송은 한두 번 정도 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저희 법인으로 전화 주셔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PF 사업 그리고 분양 사기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축물 분양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영 변호사였습니다.